여러분, 오늘 윤석열 체포방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징역 7년을 확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측이 그동안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체포영장은 위법했다라는 두 가지 핵심 논리를 대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주장해온 기본 전제가 모두 무너진 겁니다. 윤석열도 다른 재판을 받던 중 실시간으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았는데요.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변호인들이 욕설까지 섞은 격한 반응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많이 아팠을까요? 국민들은 더 아팠습니다. 그럼 오늘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윤석열과 변호인들의 반응 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대법이 내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했는데요. 네. 그 이제 관련 사건이 오늘 처음으로 판단이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1심, 2심 선고가 이미 있었는데 그거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체포방해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백대현 부장판사가 초보민점을 고려했다. 아, 네, 그리고 2심에서는 윤성식 부장판사인데요.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유죄, 국무위원 권한침해 유죄, 비화폰 기록 삭제 유죄, 외신 허위 공보 유죄,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유죄. 네, 모두 다 유죄 모두 다 유죄였습니다. 판단을 했고요.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대법 선고가 오늘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어떤 대법관이 함께 하나요? 일단 주심은 이수견 대법관입니다. 아, 저분은 네.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희대가 제청하고 윤석열이 임명했고요. 네. 그리고 재판장은 이훈구 대법관이 맡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노경필 대법관 네. 이렇게 3명이 맡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네. 네. 원래 4명이 심리를 진행을 하는데 오석준 대법관이 윤석열 서울대법대 후배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 회피했어. 오늘 윤석열은 안 나옵니다. 윤석열은 지금 다른 재판 받고 있어. 아, 네네네. 지금 경무에 시달려. 싸놓은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통령 때보다 더 바빠. 더 바빠. 오늘 지금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재판 받고 있고요. 자, 그럼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제2의 범죄, 즉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 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고위직 공무원의 일정한 직무 범죄인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은 관련 범죄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개시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접이라고 하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하였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법 제2조 3호 가목이 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이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이 범죄가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피의자로 한 고발장을 수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합니다. 한편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의 본래의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공수처법의 취지를 우회하여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형식상으로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를 목적으로 형식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를 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됩니다. 결국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이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승낙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과 군사상 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승낙 거부권의 형사 요건과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가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재량에 따라 좌우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상의 이익, 헌법적 기본 질서의 유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한 군사상 편의 등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그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이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특별검사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 등에 관한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사용한 뒤 이를 폐기한 것인지 대통령 비서실 해외 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보자료를 작성하여 전파하게 하였는지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군 사령관들의 비합헌 통화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대체로 원심의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유효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뭐야? 야, 큰일 났네? 된 거죠? 오늘 잘된 겁니다. 잘 됐다, 일단야 됐다. 이렇게 끝나네. 그러면 이제 7년 확정. 갑자기 너무 훅 끝났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아까 그래서 윤석열 출석도 안 하지 않습니까? 법률심이니까 법률적 판단이 잘못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냐 아니냐는 법률적 판단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수색영장 집행 과정에 이를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에 대한 것도 법리적 판단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판단한다고 하면서 원심 판단이 맞다, 항소심 판결이 맞다 이렇게 법률 판단을 해준 거고 예.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니까 아, 우리는 법률심이라 사실관계 다투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 원심 그냥 그대로 간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깔끔하게. 기분은 좋지만 제가 아주 지금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와, 나는 그 수사권 문제, 공수처 수사권 문제 예. 항상 윤석열 측에서 이제 문제 삼았는데 그거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네. 오늘 또 길어지겠구나 했는데 그게 오늘 판결의 가장 핵심 포인트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 지금 7년 받는 거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나머지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순간 다 끝나. 와. 내란 재판이 다 흔들릴 수 있으니 네. 이 사건에 네. 있어서도 지금 전체적인 건 여러 가지 범죄 사실, 공소 사실이 있지만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이제 본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이 다툴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체포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저항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이런 주장이죠. 그게 예.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대통령실이야. 그래서 군사상의 어떤 보호 네. 돼야 되는 구간이고 그거는 승낙을 받아야 돼. 근데 경호처장이 승낙해 준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불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거부한 거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아니야. 이런 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크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장인데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볼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기서 조금 갈래가 나뉘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원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 있어. 그런데 거기서 직접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조문에서 하고 있냐면 그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인지한 적이 없어. 공수처 고발장 받아서 했는데 인지라는 것은 인지 보고서가 붙어서 수사를 하려면 고발도 있어야 되고 고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수사의 단서라고 표현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또 하나가 뭐냐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죄가 있네? 라고 알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고소 고발은 됐어도 인지는 안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인지라는 것 자체는 고소는 고소장, 고발은 고발장인데 인지는 인지보고서라는 게 수사 기록이 붙어야 되는데 이건 인지가 아니고 고소고발이 된 거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면서 인지한 사건이 아니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판결을 어떻게 내면 그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지 보고서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거야. 수사를 하면서 고소든 고발이든 어찌됐든 수사기관이 알게 되면 다 인지인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윤석열 측에서 주장한 게 이제 두 가지였죠. 아까 체포영장 자체가 부적법하니까 우리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얘기했던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군사보안시설인데 지금 경호처장이 허락을 안 해줬잖아. 그때 승낙을 안 했거든요. 승낙을 안 해서 그럼 들어온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우리가 체포영장을 저지하건 뭐 하건 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두 번째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했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110조가 뭐냐. 대법관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군사상 비밀 보호가 유지되는 지역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1항에 규정돼 있다. 네. 근데 2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게 2항에는 무조건 승낙을 거부하면 안 되고 그 요건이 있다. 그래서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란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 그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국방통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쫙 열거하면서 근데 이 건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승낙을 거부하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승낙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110조 2항에 한 승낙 그거가 아니니까 승낙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 네. 그러니까 수색하러 들어간 건 정당한 법 집행 행위야. 네, 중요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체포영 정지하면 그런 건 다 죄가 돼. 이런 논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에서 중요한 그 딱 두 가지 있잖아요. 가장 계속 첨예하게 다툰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윤석열 입장에서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것들이 다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첨예하게 다툰 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판결에 이렇게 정리할 수 의미 있는 있겠습니다. 판결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판결이 너무 짧아서 갑자기 다들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러실 수 저도 있는데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기분은 좋아요. 예. 아니, 너무 뭐 그렇게 느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윤석열 같은 찌질한 법기술자를 만나니까 우리가 이게 공수처의 관련 사건을 어떻게까지 해석해야 되느냐를 맞아요. 지금 왜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압수수색할 때 군사당 뭐 비밀을 뭐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승낙 받아야 되냐 이 얘기를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좀 황당하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지기현. 지기현이.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구속 취소. 그게 핵심이었어. 예. 그때 지기현이 내건 논리는 나를 시간으로 바꾼 것도 있지만 수사권과 관련해서 의문 제기를 해놨어요. 다툼의 여지 있으니까 위에서 한번 따져봐라. 그렇죠. 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수사권 있다. 그렇지. 라고 명확하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은 이제 뭐 어디 혼내야지. 그렇죠. 지기현이 그 판결을 매우 이상하게 했다라는 것과 예리한 지적입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심우정이. 둘 다 매우 나쁜 놈이다라는 게 이 대법원 판결로 그렇지. 인정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잊으면 안 돼. 중요한 아주 잊으면 안 적절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기현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야. 맞죠. 그건 틀렸다는 것을 자신들의 형님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형님들이. 판단내는 거야. 네. 형님들이 맞잖아요. 형님들이. 드립빼기 완벽하게 막아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기현이는 최소한 무슨 뭐 자숙을 한다든가 사과를 한다든가 징계를 한다든가 뭐 해야 돼. 지경 근데 그런 게 너무 안 들린다. 그렇습니다. 얘기가.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는 미결수에서 이제 완전 기결수가 된 거죠? 확정 나는 겁니까? 그렇죠. 이 7년은. 그러면은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다른 데로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동해야 되는 거 이상 안 아닙니다. 합니까? 여전히 그 다른 다른 사건을 하고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제일 많은 사람은 유리하네. 유리하다기보다 그게 유리하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걸 유리하다고. 유리하다고 어차피 말하면 계속 뭐 다쳐지면서 형량이 늘어나는 거죠. 일반. 근데 윤석열은 어차피 무기라 형량이 더 늘어나진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노역을 하지 않는 구치소에 있는 건 맞죠. 구치소가 편한 거는 맞죠. 네. 면회 제한 같은 게 기결수는 한 달에 4번 정도밖에 안 되고 일반 면회가 구치소 같은 건 날마다 일반 면회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접견도 이제 기결수는 이제 제한됩니다. 할 수가 없죠. 이제 미결이어야 변호인 접견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혜택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제 다른 사건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법적으로는 그래요? 미결에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은 애가 대법 확정 판결 받고 깜빵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얘 다른 죄가 또 있어가지고 재판을 받아. 그럼 얘는 다시 구치소로 이감시켜줘요? 그걸로 구속이 따로 되면, 그러니까 해당 이제 사건은 해당 불구속인 사건은 거지. 불구속 영장이 상태잖아요. 없으면. 근데 지금 이거는 계속해서 구속영장이 계속 발부된 상태로 지금 현재 미결 상태인 윤석열은 그걸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으니까 그게 이제 미결인 거죠.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추가 뜨는 걸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해요 사실은. 그랬습니까? 네, 왜냐하면 형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이 보였다가 갑자기 끝이 안 보이고 다시 늘어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검사들이 괴롭힐 때 그 분리 기소를 합니다. 한 번에 재판 받아서 징역 뭐 3년 나올 거를 분리 기소하면 찔끔찔끔 계속 형이 뜨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합치면 결국에 뭐 4년 5년 더 되기도 하고. 그럼 다른 재판 이제 나오면 죄수복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이제 아니요. 미결수는 그건 또 미결이- 미결수니까. 그 사건은 또 미결이니까 그렇게 되죠. 턱시도 입고 안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흥미로운 건 대법원 선고 직후의 반응입니다. 윤석열뿐 아니라 변호인단도 판결을 함께 지켜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욕설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반응만 봐도 이번 판결이 변호인단 전략에 얼마나 큰 타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던 그 시각 500m 떨어진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내란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변호인은 생방송을 봐야 한다며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헛된 기대의 끝은 좌절이었고 헛된 웃음을 짓는 피고인 옆에서 변호인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내란 사건 공판이 시작되자 변호인들은 대법원이 체포방해 사건 선고를 예정하고 있는데 재판을 진행하는 건 피고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자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로 대법 판결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10분 남짓 만에 7년형이 확정되자 윤 전 대통령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방청석에선 지지자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송진호 변호사가 실망하지 말고 힘내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 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7년형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상고가 기각이 됐으니까 항소심의 판결문이 확정이 되는 거고 원래 그 상고심 생중계는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전체 회의는 제가 그때 행정처 있을 때가 한참 박근혜 전 대통령 할 때라서 저도 가서 현장에서 봤었는데 그때도 훅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1심, 2심과 달리 사실심과 달리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문제 없습니다. 상고 기각하고 끝나서 이렇게 당연한 결과였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초반에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풀려나는 거 아닌가. 그러한 걱정은 이제 싹 날아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최소 7년은 이제 움직임 없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 있는데 결국 법원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공수처에 수사권 있고 그리고 합법된 이 영장으로 집행된 체포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온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피고인에게 지금 혐의가 8개가 있는 것이고 8개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중에서 처음으로 대법원형 확정 판결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나머지 재판들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제가 봐서는 이제 미결로 계속 있다가 기결이 됐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하. 옷 색깔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결이 되면 근데 지금은 구치소에 있잖아요. 네. 뭐 무기징역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예. 나머지는 이제 강물에 돌 던지는 거잖아요. 뭐 7년이든 20년, 30년이든. 강물에 돌 던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무기징역 확정되면 그냥 평생 써가야 되는데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만 봤으면 솔직히 이제 좀 이제 잊혀진 사람으로 그냥 잘 가라. 근데 이 장동혁이 계속 부잡고 있어서 가끔씩 떠오르는 거지. 이 역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내용이 나오면서 그 체포방해 관련한 이야기들이 쭉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12월 3일 당일날 그러니까 외신 공보, 그러니까 거짓말로 외신 공보했던 내용들까지도 모두 혐의가 다 인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이 인정된 거죠. 내란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체포방해도 연관되어서 인정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란 재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 친구가 경호처에 고위직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전부터. 그 전부터. 근데 다행인 게 이 친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북한도 갔다 오고 뭐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그 직무 배제돼 있더라고. 네. 그래서 윤석열 내란과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의 피해자가 돼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이 학생 활동도 했던 친구인데 그 기억이 팍 떠오르네요. 그렇죠. 이제 본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라고 얘기하는 그 1심에서 지규현 판사가 했던 그 재판. 지금 무기징역 선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있었던 형 확정이 이 본류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는가. 오늘 형이 확정됐으니까 이건 오히려 플러스 요인? 원칙적으로는 각 재판 판단에 대해서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모두 사회적인 생물이고 영향을 줬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으로 합쳐지게 될 건데 거기에서 판단이 갈리는 거는 굉장히 그 이례적이고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심하면서 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치소 내에서도 지금 받고 있던 특혜들 이제 확정이 됐고 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회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에 뭐 본류 재판은 아니지만 하나의 재판이 형이 확정이 돼서 7년 형이 확정이 됐는데 이 뉴스를 다루는데 저희 넷 다 크게 매가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막 뭐 어마어마한 뉴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기징역이 있으니까 7년 정도야 그냥 스치는 거죠. 강물에 돌 던지는 거니까. 딱 하나 잊어버릴까봐 이야기하는데 그 국무위원들한테 뿌린 문서 만든 사람은 찾아내야 돼요. 그건 늘 지금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내란의 기획일 거니까요. 그건 저도 진짜 끝까지 좀 추적을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이번 2차 종합특검 이후로는 특검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TF팀 만들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뭐 특수본 같은 거 특수본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 전문가로 만들어서 한 10년 20년 여기에 관련된 사람 시간의 시유 없이 다 찾아다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징역 7년 확정에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측이 내세웠던 핵심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앞으로 이어질 내란 사건 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내란 혐의 무기징역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예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때려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윤석열도 오늘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 같죠?